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자폐 스펙트럼과 판다스 진단을 받은 아이의 동종요법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어떤 레메디를 썼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동종요법사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며 왜 이 레메디에 도달했는지 그 사고의 과정 전체를 함께 걸어가는 강의입니다. 동종요법을 처음 접하시는 분이라도 끝까지 따라오실 수 있도록 설명하겠습니다. 동종요법사 피에르 폰테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케이스인데요. 그의 두 번째 책에 나온 내용을 발췌했습니다. 먼저 이 아이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진단명입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판다스, 중증 불안 장애, 강박 장애, 틱 장애, 소리 과민. 2013년에 처음 만났고 2년에 걸쳐 동종요법으로 케이스를 관리했습니다. 오른쪽은 치료 결과입니다. 틱과 경련이 완전히 없어지고 강박 장애가 사라졌고 그리고 일반 학급에 복귀했으며 또래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여자아이 생각이 온종일 나요라고 했는데 이것이 왜 특별한가 하면 이 아이는 약을 바꾸거나 식단을 바꾸거나 수치를 교정한 것이 아니고 이 아이의 생명력이 올바른 주파수를 만나서 스스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 과정을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이 케이스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 두 가지 진단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왼쪽 자폐 스펙트럼 장애입니다. 신경 발달 장애로 사회적 소통이 어렵고 소리나 빛, 촉감에 극도로 민감하며 반복 행동과 틱이 나타납니다. 핵심은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오른쪽 판다스입니다. 이 이름은 낯선 분이 많을 겁니다. 연쇄상국륜 감염 이후에 면역계가 뇌를 공격하는 자가 면역 상태입니다. 강박장애와 틱이 갑작스럽게 악화되고 극심한 불안과 분리불안이 나타납니다. 자폐 증상과 중첩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기능의학과 동종요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능의학과 동종요법은 둘 다 근본 원인을 찾는다고 하지만 묻는 질문이 다릅니다. 기능의학은 어떤 분자가 부족한가? 그래서 접근 방식이 부품 교체와 보충입니다. 치료 단위는 장기, 경로, 수치입니다. 목표는 정상 수치 회복입니다. 기능의학 의사가 이 아이를 치료한다면 아마도 장내 세균 불균형으로 프로바이오틱스 처방하고 연쇄상구균 항체 상승하면 항생제 처방하고 중금속 부담이 원인이면 킬레이션을 하고 신경 전달 물질 부족하면 보충제를 처방합니다. 그러나 동종요법은 전혀 다른 질문을 합니다. 왜 이 아이의 생명력은 이 패턴을 선택했는가? 접근 방식은 주파수 공명이며 치료 단위는 생명력과 패턴 전체이고 목표는 자기 본성대로 살기입니다. 부품을 고치면 증상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패턴이 남아있으면 증상은 다른 곳에서 다시 나타나는데 동종요법이 목표하는 것은 그 패턴 자체의 변환입니다. 이제 동종요법의 분석 방법인 센세이션 메소드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얀솔텐의 주기율표 분석 방법과 센세이션 메소드를 케이스에 맞게 사용합니다. 이 케이스에서는 감각 방법, 즉 센세이션 메소드가 사용되었습니다. 라잔 상카란의 감각 방법은 환자가 말하는 증상 뒤에 숨어 있는 가장 깊은 생명 감각을 찾는 동종요법 분석법입니다. 일반적인 의학은 병명을 중심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불안장애, 자폐증, 천식, 아토피처럼 진단명을 붙입니다. 하지만 동종요법에서는 병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보상하면서 살아가는가입니다. 상카라는 인간의 의식의 레벨을 7층으로 보지만 간략히 설명드리면 가장 표면에는 병명이 있고 그 아래에는 증상이 있고 그 아래에는 감정이 있고 더 아래에는 망상이 있고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환자가 반복해서 말하는 감각 언어가 나옵니다.
여기에 도달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환자와 가장 공명하는 레메디를 찾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계속 이렇게 말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숨이 막혀요. 갇힌 것 같아요. 빠져나가고 싶어요. 압박감이 있어요. 터질 것 같아요. 이 말들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이 사람의 몸과 마음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중심 감각일 수 있습니다. 그 감각이 어떤 느낌인지, 그럴 때 몸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무엇을 피하려고 하는지, 무엇으로 보상하려고 하는지 봅니다. 예를 들어 중심 감각이 압박받는다라면 반응은 도망가고 싶다일 수 있고 보상은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한다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환자의 정신 증상, 신체 증상, 꿈, 공포, 관계 패턴이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중심 주제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전체를 관통하는 패턴이 드러납니다. 동종요법 처방은 바로 그 전체 패턴과 가장 비슷한 레메디를 찾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초진 상담은 2시간 정도를 깊게 상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모발화 케이스는 어떻게 상담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케이스에서는 대리자 상담이라는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대리 케이스 테이킹은 아이를 가장 오래 관찰한 보호자를 통해 아이의 깊은 경험과 감각에 접근하는 방법이며 부모와 아이는 무조건적 사랑이 깊어 에고의 인위적 장벽이 낮기 때문입니다. 조 디스펜자의 말에 의하면 우리는 보편적 마음이라고 부르는 차원에서 모두 양자장 안에서 연결되어 있고 우주의 모든 것처럼 우리는 물리적 공간과 시간을 넘어선 차원의 정보의 바다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종요법은 바로 이 양자적 차원의 연결 안에서 공명을 통해 작용합니다. 이 원리는 모두에게 적용되지만 대리자가 아이에게서 멀수록 그 과정은 잠재적으로 더 어려워지고 부모가 가장 좋은 대리자 후보가 되는 이유는 이러한 인위적 장벽이 낮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실제 케이스로 들어갑니다. 동종요법사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아이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엄마가 말하길 우리 아이는 공포 그 자체입니다. 동종요법사는 이 단어가 아이의 핵심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일 수 있다고 직감했습니다. 엄마는 계속 말했습니다. 마치 악마 같고 100% 부적절하고 끔찍한 내용만 말합니다. 예라는 단어를 들으면 즉시 발작하고 얼굴이 새빨개집니다. 박수 소리나 찬양 소리에 귀가 너무 아파서 피부에 붉은 발진이 생기고 마치 뇌가 자기를 괴롭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이 단계에서 동종요법사는 아직 레메디를 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공포, 내부의 공격, 감각 과민, 극도의 반응성, 이것들이 하나의 주제로 수렴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의 내면 감각을 언어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종요법사는 엄마에게 이제 눈을 감고 아이가 되어 주세요. 아이의 몸 안에 들어가서 지금 느끼는 것을 말해 주세요. 엄마가 아이의 감각 채널이 되는 것입니다. 엄마가 말합니다. 머리 중간에 압박감이 있어요. 코끼리를 들고 있는 것 같아요. 독 같아요. 피부가 타는 것 같아요. 큰 불 속에 있어요. 검은 숯, 진흙, 재 속에 있어요. 개, 쥐, 뱀, 전갈이에요. 목에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아요. 독이에요. 전갈에 물렸어요. 매우 뜨거워요. 위와 대장에 수포가 생겨요. 산성 같아요. 여기서 동종요법사는 멈춥니다. 전갈이 2번 나왔습니다. 독이 3번 나왔습니다. 타오름이 4번 나왔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이 이 아이의 핵심 감각입니다. 이 표를 보겠습니다. 엄마가 한 말들을 층위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 감각, 독, 찌름, 전갈의 물림. 이것이 가장 깊은 층입니다. 신체 감각, 머리 압박, 불타는 내장. 이것은 전갈독의 작용 방식, 신경독과 세포독이 동시에 작용하는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반응 패턴, 달아나고 싶다, 밀어내야 한다. 이것이 아이의 행동 반응입니다. 강박장애, 폭발적 반응,
고립이 여기서 나옵니다. 보상 행동, 끊임없는 외침, 공포 언어,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내면 상태를 밖으로 표출하는 방식입니다. 악화 요인, 달빛, 소리, 예, 단어. 이것들이 이 아이의 위협 신호입니다. 이 표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 모든 층위가 하나의 언어로 수렴됩니다. 즉, 전갈의 독에 물린 생명체의 경험 그 자체입니다. 이제 레메디가 결정됩니다. 안드록토누스입니다. 그리스어로 인간을 죽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북아프리카와 중동에 서식하는 맹독성 정갈입니다. 왜 정갈인가? 네 가지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정갈의 독특성, 신경독과 세포독이 동시에 작용합니다. 신경계를 과활성화하고 조직을 파괴합니다. 판다스 아이의 상태, 면역계가 자신의 뇌를 공격합니다. 문자 그대로 내 안의 독이 나를 태웁니다. 전갈의 생존 패턴, 360도 모든 방향에서 방어합니다. 공격하거나 얼어붙습니다. 타협이 없습니다. 아이의 행동 패턴, 모든 자극이 생존 위협입니다. 극도의 통제, 폭발적 반응, 고립, 이 네 가지가 정확히 포개집니다. 이것이 공명입니다. 레메디를 선택하는 것은 이 아이의 생명력과 같은 언어를 말하는 물질을 찾는 것입니다. 레메디 복용 후 첫 번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첫째 예, 단어 반응이 소멸했습니다. 이전에는 이 단어 하나에 즉시 경련이 왔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지고 온몸이 반응했습니다. 이제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극적인 변화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아이에게 예라는 단어는 생존 위협 신호였습니다. 그 패턴이 교정된 것입니다. 둘째, 처음으로 손을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접촉 과민이 줄어들면서 애정적 행동이 시작됐습니다. 셋째, 사회적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언제 여자친구 사귈 수 있어요? 이전에 자기 세계에 갇혀 있던 아이가 세상을 향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기능 수준으로 보면 100점 기준 20점에서 70점으로 올랐습니다. 이 아이는 뇌의 신경 반응이 먼저 교정되고 그 다음 접촉 과민이 줄었습니다. 치료는 계속됩니다.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면서 더 깊이 들어갑니다. 보름달의 틱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패닉 신호가 아닙니다. 달빛이 이 아이의 위협 트리거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레메디를 재투여하자 즉시 안정되었습니다. 그 다음 수면이 완전히 안정되었습니다. 이전에 수면 장애가 극심했던 아이가 이제는 편안히 잡니다. 틱과 경련이 완전히 소멸했고 소리 과민도 사라졌습니다. 이전에 귀를 막고 도망치던 아이가 이제 소리 속에서 편안해집니다. 위장 통증도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사가 말했습니다. 일반 학급 복귀가 가능할 것 같아요. 이 말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아시죠? 특수학급에서 일반 학급으로 이것이 이 아이에게 열린 문입니다. 2014년 봄입니다. 총 2년 치료의 마지막 상담입니다. 엄마, 나 여자아이들 생각이 온종일 나요. 이 문장이 왜 이토록 감동적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아이는 한때 자기 세계에 완전히 갇혀 있었습니다. 타인은 위협이었고, 사회는 공포였고, 세상은 독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세상에서 누군가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겨울 내내 상동 행동이 없었고, 손님이 오면 숨던 아이가 이제 직접 나와서 농담을 건넵니다. 수업에서 자신을 완전히 표현하고 반 친구들과 정상적으로 어울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레메디 투여는 1월이었습니다. 이후 수개월 동안 아무 투여 없이 이 상태가 유지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근거가 있는가? 세 가지 관점에서 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십 년간의 임상 축적입니다. 정갈과 뱀 레메디가 신경면역 질환, 특히 판다스와 자폐 스펙트럼에서 효과를 보인 케이스가 국제 동종요법 저널에 지속적으로 보고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일화가 아닙니다. 체계적으로 문서화된 임상 관찰입니다. 두 번째, 나노 양리학 연구입니다.
물리화학자 러스텀 로이를 비롯한 연구자들이 고도 희석 레메디가 물의 구조를 통해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이 기전을 완전히 설명하지는 않지만 물 분자 수준의 정보 전달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세 번째, 복잡계 생물학의 관점입니다. 생명 시스템은 선형적 분자 경로보다 더 높은 차원의 패턴 수준에서 작동한다는 것이 현대 생물학에서 점점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동종요법은 그 패턴 수준에서 개입합니다. 레메디가 이 아이에게 효과를 낸 이유는 신경 전달 물질을 보충했거나 장을 치료했기 때문이 아니라 레메디의 정보가 아이의 생명력과 공명하여 생명력이 스스로 교정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레메디가 생명력과 공명할 때 사과나무는 스스로 봄꽃을 피웁니다. 감사합니다.